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유전자 편집하기를 탄생시켜 윤리 논란을 불러온 중국 과학자 허징쿠이가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인물에 뽑혔습니다. 구매 신소재 그래핀에서 전력 소비 없이도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한 22살의 중국인 과학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달 탐사 경쟁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달에 있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가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유튜브 채널을 제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뤄진 설문조사를 통해 본 YTN 사이언스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특별 출연해서 짚어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 열풍. 레트로라고도 불리는 복고가 젊은 세대에게 색다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복고 열풍, 뉴트로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유전자 편집하기를 탄생시켜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온 중국의 과학자 허징쿠이가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뽑은 올해의 10대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꿈의 신소재, 그래핀의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1세기 바이오 혁명으로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 과학계의 금기를 깬 중국의 과학자 허징쿠이가 과학저널 네이처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인물에 뽑혔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달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에이즈의 면역력을 띤 아기가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No gene was changed except the one to prevent HIV infection. The girls are safe, healthy as any other babies. 그동안 과학계에선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하면 이른바 맞춤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배아 유전자 조작을 금기시했습니다. 허 교수는 해당 가족들에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전자 편집아기의 탄생은 과학계의 커다란 윤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으로 초전도체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 22살의 MIT 박사과정생 차오 이안도 10대 인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래핀 두 개 층을 엇갈리게 겹쳐놓으면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없어지는 초전도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해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9만 년 전 소녀의 뼈 화석 DNA를 분석한 독일의 비비안 슬론 박사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힘쓴 말레이시아 비인여우 에너지 과학기술 장관도 10대 인물에 꼽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앞으로 국가연구비를 횡령하면 연구비 회수는 물론 장기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구비 횡령과 부실학회 참가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연구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 연구비 부정 집행과 실수, 부주의에 의한 부정적 집행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은 연구비만 회수하지만 고의적인 연구비 횡령은 부정 집행된 모든 연구과제에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 대한 탐사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달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가 전합니다. 경쟁의 불은 중국이 당겼습니다. 지난 8일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할 탐사선 창어 4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내년 1월 초 착륙 예정으로 착륙 후 무인 로봇을 통해 본격 탐사에 나섭니다. 이에 뒤질세라 인도도 달 착륙에 도전합니다. 인도는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발사할 계획입니다. 찬드라얀 2호 역시 로봇을 통해 달의 남극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반세기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낸 미국은 제2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이후 달에 유인 기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We will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mission to Mars and perhaps someday to many worlds beyond.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핵융합 연료인 헬륨-3도 주요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달에 100만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3는 방사능을 내지 않아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헬륨-3 등 자원을 지구에 경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속적인 핵융합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헬륨-3가 달에 있는 헬륨-3가 지구에 500년 이상의 연료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핵융합 발전이 성공한 다음의 일입니다. 1969년 구소련과의 우주 경쟁으로 달에 첫 발을 디딘 인류. 우주 탐사의 전진기지와 미래 에너지 자원 등 달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난치병 루푸스의 원인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루푸스는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피부나 혈액 등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지만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포스텍 등 공동연구팀은 ETS1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루푸스가 발병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돌연 변이로 ETS1을 생성하지 못하는 생쥐에게서 비장이 커지고 피부염이 생기는 등 루푸스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루푸스 환자의 혈액 속에서도 ETS1 단백질 발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이죠. 저희 YTN 사이언스는 재미있고 쉽게 과학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설문조사 결과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의 만족도가 지상파 3사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관해서 갤럽의 이상범 부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 네. 먼저 이번 그 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 YTN 사이언스를 3개월 이내에 시청한 경험이 있는 그런 예. 남녀 15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온라인 조사로 진행을 했고 그 조사 표본 특성을 최대한 모집단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 1000명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예. 그 전화 조사를 통해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역, 성, 연령이 어떤지 먼저 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에서는 이 모집단 특성에 최대한 맞춰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자세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다른 지상파 방송의 유튜브 채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 YTN 사이언스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유튜브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 YTN 사이언스 시청자 중에서 지상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한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다른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도 또 같이 보시니까 예. 같이 평가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제한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네. 이제 YTN 사이언스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YTN 사이언스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반적 만족도 외에도 저희가 콘텐츠 품질이라든지 또 핵심을 쉽게 전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네. 예. 혹시 또 이제 어렵다고 과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맞아요. 그런 주제를 좀 쉽게 그리고 좋은 품질의 콘텐츠로 네. 그 시청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유튜브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TV 방송국들에서도 이런 유튜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추세인데 예. 네. 최근에는 제로 TV다 해가지고 TV로 보지 않고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맞아요. 많아지고 네. 있다고요. 예, 그 2017년도 그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보통 또 OTT라고도 하는데요. 네. 유튜브 이용률이 33.7%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비해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번에 저희 결과에서도 YTN 사이언스 시청자 중에서
95.8%가 평소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청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40.8%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한다고 했고요. IPTV 같은 경우에는 54.6%, 케이블 TV가 43.2%인 거를 보면은 유튜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평소에 과학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67.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7분 정도가 인터넷, 네. 모바일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셨고요. 네. 과학 관련 정보 습득에서 인터넷, 모바일의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튜브가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과학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채널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YTN 사이언스의 어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나요? YTN 사이언스 시청자들은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주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지식 탐구를 한다든지 또 예.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전체 시청자의 77.6%는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어서 또 72.4% 정도는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또 70.6%는 과학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프로그램별로도 평가를 했는데요.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에서 대부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았고요. 네. 프로그램 품질 점수는 74.3점으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가 통상 70점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과학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평소에 과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네.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던가요? 예, 물론 그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YTN 사이언스 시청자 중에서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분이 전체의 85.6%로 높은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YTN 사이언스를 시청하시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좀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리고 드는데요.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자, YTN 사이언스의 뉴스 프로그램이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만족은 어떤 부분이고 또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 저희가 YTN 사이언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그램별로 시청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 YTN 그 사이언스 투데이가 이제 점수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요. 예, 3개월 내에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61.2%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익성, 또 전문성이나 신뢰도에서도 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 그 수준 역시도 저희가 좀 높여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욱더 해야겠네요. 노력을 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YTN 사이언스는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시청자분들 역시 이런 과학 전문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요. 예, 그 전체 응답자의 한 87.8%가 과학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방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또 과학 전문 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 차원의 그런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85.9%가 그렇다고 대답을 네. 해주셨어요. 이건 10명 중에 한 8, 9분 정도가 방송의 필요성, 뭐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 전문 방송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또막 10명 중에 한 8, 9분이 그렇게 응답을 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YTN 사이언스의 채널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에서 네. 저희 YTN 사이언스가 어떤 대응과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될까요? 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체 환경이라든지 플랫폼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33.6%로 나왔거든요. 네. 물론 유튜브가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유튜브 외에도 이제 다른 플랫폼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64.3%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기 이제 YTN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아마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려고 해서 대응하시느라고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물론 YTN 사이언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조사이긴 하지만 그런 한계점도 있지만 YTN 사이언스는 이제 변화하는 매체 환경 또 이제 플랫폼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좀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더더욱 만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들으니까 저희가 평소에 어떤 방송을 해왔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달게 받기보다는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가 많이 가는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의 새 업무 보고 내용을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후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 등 예비 저감 조치를 내리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석탄 중유 발전소 42기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등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합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54만 5천 대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은 하수, 폐수 재이용으로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2022년까지 22곳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합니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21만 곳에 벽지, 바닥재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아울러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영향도 추적 조사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초등학생들의 햄이나 소시지 연간 섭취량이 국민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햄, 소시지류 시장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인 6살에서 11살 사이 남자 어린이의 연간 평균 섭취량은 4.9kg으로 같은 연령대 여자 어린이의 평균 섭취량 3.4kg보다 많았습니다. 남자 어린이의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섭취량 2.4kg에 2배가 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편식 극복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고 14살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종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들 맹견과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살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네, 승강장과 객차 사이 간격이 넓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많았고 안전이나 편의시설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인인 이승일 씨는 이동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승강장과 객차 사이가 넓은 곳이 상당수여서 제대로 타고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칫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걸리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 앞바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쑥 빠지게 되면 이 몸이 넘어지거나 해서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릴 때 탈 때는 그 간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승강장과 객차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 나는 곳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전국 지하철역 35곳 가운데 30곳이 교통약자법상 간격 기준인 5cm를 초과했고 10곳은 높이 기준인 1.5cm를 넘어 휠체어로 다니기엔 위험하고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운행에서도 장애인 안전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으로 들어설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15개소는 점자 표시판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소비자원은 관계부처 등의 지하철역 장애인 안전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경고음 장치 의무 설치 등 미흡한 안전 기준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같은 냉장고라도 설치된 장소 온도에 따라 소비 전력량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개 업체의 냉장고 6종을 대상으로 저장 온도 성능과 에너지 소비량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주위 온도가 16도에서 32도로 상승하면 월간 소비 전력량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냉장실은 3도, 냉동실은 영하 18도로 같은 온도로 설정한 경우에도 제품별로 전기 소비량은 최대 1.5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유럽과 연대해 이른바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인터넷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고 인정되는 나라 사이에는 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게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 방안의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IT 종합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토대로 거대 IT 기업을 육성하는 중국을 미국과 일본, 유럽이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IT 기업이 일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중국 정부에 제공돼 비즈니스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간 300여 개 마을에서 3천여 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졸업식장입니다. 마을 친구와 사진을 찍고 가족과 찍고 그동안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과도 소중한 추억의 사진을 남깁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손자 손녀들의 졸업식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글씨도 못 쓰고 이제 어디 읽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농협이나 은행 가서 이름을 쓰러 갈 때는 그때 이렇게 쓰는 걸 제일 보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려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1년 동안 300여 개 마을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한 한글대학의 첫 졸업생 3,100여 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기쁨과 행복감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늙어가지고 한글 공부를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고 이런 데도 안 와봤는데 오니까 좋고요. 다 좋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소녀처럼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나만의 가방 등 공부 시간에 만든 과제물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뽐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이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 중심의 행복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100세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르신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동고동락 공동체 사업에 나섰습니다. 평생 한이 되었던 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던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마을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글을 나누면서 글을 배울 기회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살맛나는 내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과거의 추억 속으로 사라진 것들이 복고 열풍을 타고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고 열풍은 과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겐 새로운 문화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복고 열풍 뉴트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통업계, 산업계 전반적으로 네. 해서 뉴트로가 열풍을 정말 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복고주의 열풍이라고 하는 레트로는 알겠는데 네. 뉴트로라고 하면 뭔가 뉴 이런 것과 합성된 말인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트로 앞에 뉴자가 붙은 거죠. 예. 그래서 뉴트로라고 새로운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복고를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복고를 지향한다는 건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네. 사실 레트로는 40대와 50대가 주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뉴트로 같은 경우는 10대, 30대가 그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이미 경험해 봤던 거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그리움 이런 게 기반이라고 한다면 뉴트로는 10대와 30대가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네. 그래서 복고풍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복고가 뭐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 신선하다, 네, 새롭다. 네,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열광하고 있는 그런 뉴트로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게 있죠. 그룹 네. 퀸이 나왔던 네. 거의 뭐 누적 관객 수가 700만을 넘어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 관객 수를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네. 것 같은데요. 사실 퀸이 활동했던 때 지금 만약에 볼 것 같으면 40대, 50대가 볼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10대, 20대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이 맞아요. 본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퀸이 그 활동을 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세대들인데 70년대, 80년대 이러니까요. 네, 이거를 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금 즐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음악이 물론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매력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재관람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N차 관람, 네. N번 본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보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싱얼롱. 봐요. 네. 싱얼롱 관이 상영관 생겼죠. 네.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봐서 너무 재밌어서 요즘 네. 퀸 노래만 듣고 있는데 황보의 앵커는 몇 번 봤어요. 저 2번이나 봤어요. 아유, 저 N차 두 번 관람했어요. 봤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얼른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유행은 참 돌고 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패션이나 액세서리 같은 분야에서도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사실 그 작년 초부터 뉴트로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뉴트로, 레트로 합쳐서 이렇게 마케팅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예. 1969년에 등장했던 저희 세대인데요. 아디다스 슈퍼스타라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그다음에 90년대 출시됐던 그 나이키의 에어맥스라고 하는 신발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주 소비층이 요즘은 10대에서 20대랍니다. 저는 69년에 아디다스 슈퍼스타가 나온 줄 몰랐어요. 네, 상당히 네. 오래된 거죠. 저희 그런데 중학교 때 유행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유행하고. 어떻게 보시면 예. 지금 10대나 20대는 그 신발이 나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신발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일본의 게임 회사가 닌텐도라고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30년 전에 게임기인 슈퍼 패미콤이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최근에 슈퍼 패미콤 미니라고 하는 거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네. 일종의 뉴트로인 거죠. 네. 디자인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출력 단자가 HDMI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USB로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출시 한 달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뉴트로가 열풍이 불고 있는 데는 분명히 그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 보면 그 뉴트로 시대를 이끄는 그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세대를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한 그런 세대이고요. 네. 또한 동시에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하고 비싼 물건보다는 뭔가 희소성 있는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네.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문화 자극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와 좀 다른 스타일의 그런 문화에도 훨씬 융통성 있게 반응을 하는 세대고요. 네. 그러다 보니 기업도 사실 최근에 불황이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 과거에 한번 검증되었던 제품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인기 있었던 제품. 그렇죠. 일종의 네. 레트로 마케팅이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잠재적인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하고 그 소비 그 욕구가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젊은 층들은 복고 자체를 좀 새롭고 신기하게 여기는 반면 좀 기성세대들은 옛날의 어떤 과거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얘기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세대들이 그동안은 너무 초연결된 그런 세상이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이런 어떤 디지털 세대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피로감을 풀고 싶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일종의 레트로의 예.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타났던 음식이라든지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인기를 맞아요. 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감성에 훨씬 흠뻑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 보면 이 레트로 어떤 마케팅 같은 거의 측면 중에 1972년도에 그 삼양식품에서 별 뽀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뽀빠이요? 네, 근 한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예. 이게 다시 그 1980년대 디자인으로 그대로 다시 출시가 그대로요? 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980년대,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음료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갈아 만든 배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지금도 알죠. 그리고 많이 포도봉봉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와갖고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품 1, 2위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같은 그래요? 디자인이에요? 네네, 과거의 똑같은 물건과? 디자인인 거죠. 네. 네, 정말 기성세대들이 이 레트로 문화에 열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억을 회상하는 어떤 남는 네.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어떤 향수를 다시 느끼게 되면 그게 상당히 아련하잖아요. 네. 뭔가 그리움이라든지. 근데 지금 현실이 척박하고 사실 많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옛날이 기억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예.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고 불안할 때 과거의 어떤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데 사실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뭔가 미화가 되고 이런 게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심리법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전에 성서에 나왔던 되게 나이가 오래 오래 산 그 사람인데요. 969세까지 살았다. 예, 지나갔던 과거에 대해서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예. 경향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특히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 첫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화돼 있죠. 그때는 되게 안 좋게 헤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좋다 이렇게 네. 느껴지는 세상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회상하는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이용한 것이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그런 기회로 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 대한 신선한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밀레니엄 세대부터 기성세대의 이 뉴트로 열풍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뉴트로 문화 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요즘 한참 문제되는 게 세대 차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게 레트로가 뉴트로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세대 간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가족들이 한 방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걸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의 이 간극을 좁혀주는 그런 네. 측면에서 함께 가족끼리 함께 즐기시면 좋겠고요. 일종의 교집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 사회마다 특화된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뉴트로 같은 거를 이용해갖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게 어떤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지역 사회를 위한 같은 그런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제 생각에는 뉴트로와 레트로가 공존한다는 건 하나의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요. 지금 어떤 갈등도 많고 세대 간의 간극도 크고 이럴 때 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인간적인 냄새에 인간적인 그런 걸 향유한다 측면에서 세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네. 참 기성세대, 뭐 젊은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측면에서 뉴트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또 한 가지 또 이제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 나중에 또 유행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을 전해드렸죠. 네, 유튜브 채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로 주제나 내용이 어려워서 혹은 재미가 없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요.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에서는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전하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